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야채 장사를 하고 있어요. 트럭에 야채를 싣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골목 안쪽 이야기들까지 모르는 일이 없죠. 그렇게 좋은 트럭도 아니고 제가 떼돈을 버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햇빛이 쨍쨍한 날씨, 트럭을 타고 지나가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산들거리는 바람, 그리고 야채가 왔다고 확성기에 대고 이야기하면 어디선가 달려나오는 어떤 아기 엄마, 어떤 할머님, 또 어떤 아저씨나 할아버지,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 심부름을 하러 나온 동네 꼬마들까지 이웃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닿을 수 있어서 참 좋았죠. 어릴 때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밭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무와 배추를 기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러 가시는 부모님과 집에서 1시간 이상은 걸어가야 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저 역시도 늘 이른 아침을 시작했죠.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꼭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동네 주변을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난감도 없고 자전거도 하나 없이 동네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뭐가 그리 재미있었는지, 산으로 들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하하하 웃으면서 놀러를 다녔었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에 저희 밭에서 이웃집 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을 얹어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위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가로등이나 가게 같은 게 없다 보니 이른 저녁부터 주변이 깜깜해져서 제 기억 속 어린 날의 저녁 식사 시간은 늘 주변이 어두컴컴했던 것 같아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부모님 따라서 아침 일찍부터 밭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랑 같이 장에 가서 무랑 배추도 팔고 장에서 혼자 국수를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 사고로 잃으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젊을 때 하던 국수 장사를 계속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던 아버님께서는 할머님이 꼭 자신의 어머니 모습 같아서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장에 가면 꼭 한 끼는 그 식당에서 국수를 드시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날라주기도 하시고 뜨거운 냄비에 육수를 끓이실 때면 대신 그 앞을 지켜주기도 하셨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것이 이런 뜻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웃 어르신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어르신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할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늘 이웃들에게 친절했어요.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제일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기도 할 만큼 다른 분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힘들어진 순간에 망설임 없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었죠. 내가 저녁 시간에 좀 늦어도 집에 가는 길을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아침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치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미는 분들이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제가 18이 될 때쯤 부모님께서는 동네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동네는 워낙에 시골이라서 먹고 살 거리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는 밭은 사실 저희 집안이 겨우겨우 밥을 먹고 살 정도의 거리만 되지 제가 그 밭을 이어받을 정도라거나 그걸로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서 더 큰 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해주셨어요. 저희 친척분 한 분이 큰 도시에서 장사하고 계셨어요. 마침 가게에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방도 한 칸 남는다며 일거리가 필요하면 올라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친척 집으로 일을 하러 떠났어요. 어차피 저 역시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기에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저처럼 학교에 가는 대신 일을 하러 떠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짐을 싸서
오랫동안 살던 작은 시골집을 떠나 도심으로 상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 역시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크고 번화한 곳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아파트와 도로, 상점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죠. 고모랑 고모부께서는 시내에서 돈가스 가게를 하셨어요. 정육점과 같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직접 고기를 다져서 돈가스를 만드는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아침마다 들어오는 물건들을 나르고 돈가스를 만들기 위한 고기를 다지기 위해 도구를 들고 아침 내내 팔이 부러져라 고기를 다졌어요. 근처에 대학가와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저렴한 돈가스와 함박 스테이크는 언제나 인기 메뉴였죠. 저는 고모부를 따라서 물건을 나르다가 고기를 다지다가 때때로 고모를 따라 근처 시장에 야채를 사러 가기도 했어요. 시장의 모습은 얼핏 제가 살던 동네와 비슷했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 다만 제가 살던 시골 동네의 시장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었죠. 물건이랑 상점도 훨씬 많고요. 시끌벅적한 시장의 분위기는 매주 주말 부모님과 함께 갔던 그곳을 떠올리게 해주면서도 제가 큰 도시에 나와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게 해주었죠. 그래서 하루 중 고모와 시장에 가는 그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렇게 몇 년간 두 분을 도와 착실하게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 사이 일도 많이 익숙해지고 월급으로 돈도 조금 모을 수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군대를 다녀왔고 전역 후 고모와 고모부 일을 더 돕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고모부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지시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미 그 동네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시골로 돌아가서 딱히 할 일도 없었기에 근처 시장에서 야채, 청과 도매일을 돕게 되었어요. 그곳은 시장 내에서 매장도 운영하면서 거래가 약속된 식당이나 공장 등 곳곳에 재료들을 배달하는 일도 하고 있었죠. 사장님을 도와 매장 일도 돕고 무거운 야채, 과일들을 실어 나르고 배달 트럭을 타고 같이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차를 쓸 일이 많아 운전을 배워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월급으로 운전면허도 땄죠. 제가 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트럭을 몰아보기에 기회를 주시면서 연수 아닌 연수를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운전에 익숙해지고 나니 저도 너무 편했고 사장님 역시도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좋아하셨어요. 사장님에게는 제 또래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때 일찍 아내를 잃으시고 혼자서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죠. 근처 극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표소에서 티켓을 판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아닐 때나 휴무일에는 항상 가게에 나와서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죠. 원래는 영화배우가 꿈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극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극장에서 일하면 더 많은 영화를 보게 될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꿈이던 배우에도 더 가까워지고요. 하지만 강남 압구정 같은 유명 시내에 있는 극장이 아니라서 영화가 많이 걸리지도 않고 또 기획사나 영화 관계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 꿈에 가까워지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인 아버지를 두고 서울로 상경하자니 마음이 무거워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죠. 또 그렇게까지 떠나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었고요. 하지만 예쁘고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중학생 시절부터 자기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포기하고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항상 가게에 와서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찾아와 놀러 가자고 해도 아빠를 도와줘야 한다며 거절하고요. 또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는데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인지 자기는 대학 갈 체질은 아니라면서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같은 또래라 그런지 금방 친해졌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꾸는 꿈도 달랐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비슷한 연령의 친구라서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저희는 서로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또래 친구로 저는 일하느라 연애에는 관심도 없었고 또 배우 준비하는 저렇게 예쁜 아이가 왜 날 좋아하겠냐며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 친구 역시 동네에서 만나자는 남자가 줄을 섰고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화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티를 아직 벗지 못해 친구로나 지내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실한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해요. 자기 가게에서 그동안 직원들을 몇 번 써봤지만 몇 년간 지각 한 번 안 하는 친구는 처음이었다고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고 사장님이 일을 많이 시킨 날은 장사 잘 되어서 기분 좋다며 허허 웃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근하는 모습이 대단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동안 영화 같은 건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자신이 몇 시간이고 떠들어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주고 재밌게 들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참 좋았다고 해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을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사장님으로 있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대감댁 아가씨를 넘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차마 사장님께는 비밀 아닌 비밀로 하고 몰래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게 어디 숨긴다고 숨겨질까요? 눈빛만 봐도 아, 저 둘이 서로 좋아하는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니 사실은 다 알고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런 녀석이 내 딸을 만나도 되나 걱정도 들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근성도 있고 진국이라 어디서도 우리 딸 굶기지 않고 데리고 살겠다 싶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 뒤 저희는 결혼했고 저는 사위로서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게 되었죠. 하지만 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 업체들도 많아졌고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저희 가게의 자랑이었는데 물론 그런 품질을 고집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다들 품질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1원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게 되었거든요. 이미 큰 마진 없이 장사하고 있었는데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건강에 이상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이라더군요. 이미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어서 일단 수술로 제거를 다 할 수 없는 상태라 최대한 치료를 해보겠지만 결과를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원래는 사장님과 둘이서 하던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하니 이전만큼 일을 소화할 수도 없었죠. 일도 해야 하고 병원에 계신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도 돌봐드려야 하고 그 충격으로 전전긍긍 마음앓이를 하는 아내도 챙겨야 하고 그 당시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중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무엇보다 어릴 때 일찍 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내가 아버지마저 잃을까봐 슬퍼하는 모습이 제일 마음이 아팠죠. 결국 1년이 넘는 투병 생활 끝에 장인어른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눈을 감으셨어요. 혼자 외동딸 기르느라 한평생을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키워온 딸을 두고 눈을 감는 그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셨을지 감히 가늠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밀린 병원비를 갚기 위해서는 이미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게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했어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와중 대부분의 거래처에서는 이미 다른 업자를 찾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했기에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에 있던 트럭 2대를 팔아 일부는 병원비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트럭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트럭에 야채를 실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도 다 잃고 손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손님을 직접 찾으러 다니기로 한 거죠. 야채에 대한 품질만은 자신 있었기에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야채를 팔았어요. 그나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밀린 병원비와 가게세를 내는 것이 빠듯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오랜 기억이 담긴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트럭을 몰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멘트도 따서 연습하고 사람들이 오면 원래는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언니, 이모, 누나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낯짝을 두껍게 하려고 없는 사교성을 쥐어짰죠. 덕분에 일을 시작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쪽이죠. 너무 낯가림이 없고 오지랖이 넓어졌다며 아내가 가끔 핀잔을 주긴 하지만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트럭 장사는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 조금씩 수입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밤에는 근처 공장에서 야간 당직을 근무했어요. 그 공장은 가게를 정리한 후 아내도 일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든 아내가 고생하는 것은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내는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데 그런 게 뭐가 대수냐며 좋아하던 극장 일도 그만두고 공장으로 노선을 변경했어요. 온종일 공장에서 힘들게 고개를 숙여가며 어깨, 허리, 다리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곳 없이 고생하는 아내를 보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분주하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누비고 공장 일에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나가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이란 일은 다 해봤어요. 덕분에 그동안 생긴 빚도 갚고 저희는 작은 전세방으로도 이사했죠. 좋은 일은 늘 한 번에 온다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저희에게는 아기가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빚도 없으니 저는 아내에게 일을 쉬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자기가 힘들면 알아서 그만둘 거라며 또 출근하더라고요. 배우를 꿈꾸며 먹고 살 만한 집안에서 곱게 컸을 만한 아내가 저를 만나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억척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트럭 장사도 여전히 소소하기는 하지만 수입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가족이 살기에는 빠듯한 형편이었기에 처음 트럭 장사를 시작하면서 구입했던 아주 오래된 낡은 트럭을 여전히 몰고 다녔죠. 차가 별로 좋지 않아 힘든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똑같은 트럭이다 보니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쉬워 어디를 가던 저를 알아본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사람들 얼굴도 거의 익숙해지고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한 동네에서 알게 된 할머니도 있었어요. 예전에 장터에서 국수를 파시던 할머니를 닮아서 왠지 더 정이 가는 분이었죠.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랑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옛날 시골 장터에서 국수 할머니를 도와주었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 장에 다니던 때도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분이셨죠. 할머니께서도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볼 때마다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들은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같이 보내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나마 야채를 팔러 왔을 때 저를 만나 이런저런 사소한 대화하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종종 말씀하고는 하셨죠. 몇 년간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 동네로 나서면 친한 친구이자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주 보이지 않으셔서 주변에 들어보니 치매를 앓고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장마가 막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오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게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곧 비가 왕창 쏟아질 것 같은 생각에 어차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손님이 없을 테니 일찍 장사를 접고 집에 들어가자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군데만 더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한참 트럭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었죠.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일기예보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트럭에 천막을 덮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한 초등학교의 정문 앞에 저랑 친하셨던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우산도 없고 신발도 웬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혼자 멍하니 정문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가족들이 오기로 하셔서 저기서 기다리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처마라고 하기도 뭐한 곳 아래에 서서 비가 온몸에 다 튈 텐데 저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데리러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산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문구점에 가서 급하게 우산을 사서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요. 여기 가만히 계시면 비 다 맞으니까 이거 우산이라도 들고 계세요. 가족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곧 오시나요? 저기 문구점이라도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반가워하시면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엄마 데리러 온 거야? 엄마 비 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지. 아들 좋아하는 꽈배기 사러 나왔는데 식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하는데. 아들이요? 할머니, 누가 오기로 하셨어요? 집은 어디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우리 아들이 비 오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옆에 고등학교 다녀요. 비 오면 아들이 엄마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고등학교가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드시면서 설명하시는데 팔에 웬 팔찌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니 팔찌 안쪽에는 할머니 성함과 함께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에 연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씨와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모시고 트럭에 태워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사정을 설명한 다음 할머니와 함께 기다렸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꽈배기 사놨어. 좀 먹어봐. 근데 우리 집에는 언제 가? 라고 하시면서 손에 소중하게 쥐고 있던 하얀 종이봉투를 열어 꽈배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잠깐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어요. 치매에 걸리셔도 이렇게 자식 생각을 먼저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자 한 아저씨가 경찰서 문을 열고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분은 경찰서를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하고 외치시면서 저랑 할머니가 앉아있는 의자로 뛰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분을 올려다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우리 아들 왜 왔어? 울어? 아들 왜 울어? 하면서 아저씨의 얼굴을 거친 손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보시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 공장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나가느라 도우미 아주머니 분이 오시기 전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집에서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집에 오셔서 어머니가 없어지셨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저기 주변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이미 원래 다니시던 동네가 아니라 제가 발견한 더 먼 동네까지 걸어오신 상태였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는 남편과 딸아이 하나를 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셨다고 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을 하면서 아들을 키워내셨는데 아들에 대한 애정이 무척 각별하다고 하셨어요. 아저씨도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에 애정이 남달랐고요. 그런 어머니의 헌신 덕분인지 공장을 운영하며 크게 성공하셨는데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고 어머니가 아프신 후에도 일하는 분을 고용해서 집에 모시기를 고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발견된 그 동네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식당을 하던 곳이었다고 해요. 학교가 있던 자리가 예전에는 식당이었는데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저씨는
식당 근처에서 파는 빵집의 꽈배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께서는 고등학교 때 아들이 좋아했던 그 꽈배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멀리까지 기억을 더듬어 무작정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치매 어머니를 모시러 왔던 그 아저씨는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자마자 저는 한 번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꼭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돌고 돌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과의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제 아이가 생길 거니까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두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시절로 올라가요. 그렇게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지도 몇 달이 흘렀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시간을 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다녀오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내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어딜 움직이냐고, 병원에서도 안정하라는 이야기 못 들었냐고 말리는데 아내는 어차피 자동차만 타고 다녀오는 건데 뭐가 힘드냐며 자기도 어머님 아버님 뵌 지 너무 오래됐다고 보고 싶어서 가야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고집으로 제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병원에 전화해서 혹시 시골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임신 초기보다 후기가 더 안전해서 괜찮다며 무리하지 않는 일이라면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예정일도 아직 한 달가량 남았으니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짐을 챙겨서 오랜만에 시골로 향했어요. 제가 살던 시골 근처는 예전이랑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가 살던 동네 근처는 깊고 외진 곳이었어요. 차를 타고 밭들을 지나서 좁은 흙길을 한참을 달려 다리 밑을 지나면 작은 주택들이 듬성듬성 모여있는 집들이 나와요. 그 집 중에서 가장 멀리 언덕 위에 있는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덜덜거리는 트럭을 타고 혹시나 아내가 힘이 들까봐 휴게소에 몇 번을 들리며 다리를 주물러주고 허리도 펼 수 있게 해주고 맛있는 휴게소 간식들도 사주었어요. 아내는 시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이렇게 호강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며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 뵈러 더 자주 와야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먼 곳까지, 그리고 시골이라 집도 주변도 편안하게 있을 수도 없는데 시부모님에게 인사하겠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팔다리 조금 주물러주고 먹을 거 사다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호강이라고 공주 대접을 받는 듯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내가 돈 번다고 너무 아내를 챙기지 못했구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고요. 몇 번이나 휴게소를 들리며 가다 보니 원래 예상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며느리 온다고 고기까지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하는 거라면서 직접 돼지고기를 사와서 푹 끓여서 보쌈을 만들어 두셨어요. 아내는 또 이렇게 더운 때 이런 걸 다 준비하셨냐고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다며 맛있게 먹었고요. 부모님은 그런 아내를 보며 기특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희가 사왔던 야채로 반찬을 해서 먹고 과일을 가지고는 밥을 더 먹은 다음 모여 앉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좀 어떤지 등등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동안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던 안부를 주고받았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동안 많이 늙으셨지만 그래도 딱히 아픈 곳은 없다며 웃어 보이셨어요. 제가 빨리 돈을 벌어야 두 분도 조금 더 편한 집으로 모시는 건데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제 걱정을 눈치채셨는지 부모님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볼 수 있게 해주다니 이런 효자가 없다면서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2박 3일 동안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즐겁게 지냈어요. 배부른 시간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겠지만요. 아마도 이제 또 올라가면 한동안 일하느라 바쁘고 아내도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움직이기 힘들 것 같으니 저희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몇 달 뒤일 거예요.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1분 1초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우실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에 아들 노릇을 톡톡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 아내는 사랑스러운 며느리로서 부모님 어깨도 주물러주고 말동무도 재밌게 해드리면서 딸 노릇을 톡톡하게 했어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다정한 성격인지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감탄해요. 시부모님이 어렵게 느껴지고 사이가 어색할 만도 한데 아내는 그런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저희 부모님을 배웠을 때부터 엄청 살갑게 대했어요. 딸이 없던 저희 부모님은 무뚝뚝한 아들만 봐오셔서 그런지 아내의 애교에 사르르 녹으셨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문 앞까지 서로 아쉬운 발걸음을 동동 구르다가 트럭을 탄 저희가 길을 떠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니 저희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서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바쁜 일상에 조금 지친 마음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남편으로서는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뵙고 오니 그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이 나를 잘 키워주셨는데 나도 두 분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니 분명 좋은 부모도 좋은 남편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일상이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기도 하셨고요. 한참을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골길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이 없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흘끔흘끔 보니 안색은 창백해지고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잠시 후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급하게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냐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계속 참으려고 해봤지만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제야 아까부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아직 예정일은 더 남았는데 왜 배가 아플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아내도 무척이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내는 이상하다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너무 외곽에 있어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에 가려면 여기서 1시간 가까이는 차를 몰고 가야 했어요. 시간을 1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엑셀을 밟는 순간 갑자기 차가 확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저는 놀라서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해봤는데 고장이 심하게 난 것인지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인적도 드문 길에 차까지 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만삭의 임산부를 들고 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시절은 핸드폰이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던 시절이라 급하게 119나 어디로 전화를 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길 한가운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한 대도 지나가질 않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부축해서 걸으려고 해봤는데 아내는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든 한 걸음씩 떼보려 했지만 영 속도가 나질 않더라고요. 이러다 길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그러다 아이도 아내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졌어요. 꼼짝없이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서 눈앞이 하얘졌는데 어떤 차 한 대가 뒤에서 빵빵 클락션을 울리면서 저희 쪽으로 다가와 멈췄어요. 그러더니 차에서 어떤 남자분이 내려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사정 설명을 하고 정말 신뢰가 되는 줄은 알지만 혹시 병원 근처까지 태워줄 수 없는지 여쭤봤어요. 힘드시다면 동네로 가서 119에 전화라도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분은 잠시 고민하더니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며 얼른 차에 타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며 끙끙 앓는 아내를 데리고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아내는 바로 응급 환자로 이송이 되고 저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제대로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연락처를 남기시고는 급한 일이 있으신 듯 분주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산모도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그분께서 차가 퍼졌다면서 견인센터에 연락하셔서
차도 근처 정비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신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운 차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정비소에서는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트럭을 바꿀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었어요. 수리비가 꽤 비싸다는 이야기에 가격을 물어보니 그래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맡기고 저는 그 트럭을 계속해서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을 사서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집에서도 늘 꼼꼼하게 정비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오랜 산통 끝 마침내 아내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시골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였던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달려와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었죠. 아마도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빨리 나온 게 아닐까. 그제야 농담을 하며 웃을 수 있었어요. 너무 다행히도 아내도 아이도 무척이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이는 1달이나 일찍 태어났지만 체중도 건강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자칫 길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희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 저는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덕분에 아내도 아이도 너무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다고, 다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인사를 드렸죠. 그분은 다들 건강하니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넘어가기는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아직 이 동네 병원에 있으니까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바쁘시다면 사례비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고요. 그랬더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사례 같은 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제 가슴 한구석에는 저희 아내와 아이가 건강한 게 그분 덕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다만 그때 감사한 마음을 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가족을 도와주신 감사한 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경찰서에서 말이죠. 그동안 꼭 한번 다시 뵙고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런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다니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찾아드린 분이 이분이라서 너무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그저 길에서 만나 근처 경찰서로 할머님을 모시고 온 것뿐이라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받았던 도움을 조금은 갚을 기회가 되었구나 싶었죠. 저는 이제야 그때의 고마움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며칠 후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두고 가신 물건이 있다며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어리둥절하며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딱히 잃어버린 물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 경찰서에서 뭐라도 떨어뜨린 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두고 갔다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며칠 후 알 수 있었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에 집 앞을 나가보니 그 남자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택배로 보내신다더니 직접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내미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물건을 받았는데 자동차 열쇠였어요.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저희 집 앞에 웬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새로운 트럭이었어요. 처음 트럭 장사를 시작할 때 샀던 오래된 트럭을 아직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셨나 봐요. 그날 경찰서 앞에 세워둔 트럭을 보고 예전에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을 때 사용한 트럭과 같은 차량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고급 차량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 트럭을 타고 다니다니 또다시 뭔가 고장나더라도 충분히 고장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네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어머니이기에 그날 어머니를 찾아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종종 예전에 한 트럭 장사 청년과 좋은 이야기 친구가 되었다며 자랑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저였다는 사실에 더더욱 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서 건강하실 때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저를 만나고 난 후에는 재밌는 친구가 생겼다며 무척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트럭 장사를 만나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하지만 치매가 찾아오면서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트럭 장사를 하던 그 청년에 대해서는 잊고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래전 저 역시 하나뿐인 가족을 살려주셨기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거절하려고 했으나 그분께서는 꼭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럼 가끔 집 앞에 야채라도 두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도 자신이 사는 집을 알려주셔서 그 후로 종종 집 앞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놔두고 가곤 했죠. 가끔은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가끔은 과거에 살기도 하시고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화가 잘 통하는 좋은 이야기 친구예요. 그 뒤로 저희 두 집안은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새로 산 트럭으로 신나게 장사를 하고 다니고 그 집 앞에는 종종 야채를 두고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들려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야채랑 과일이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연락해 구매하시면서 배달도 부탁하시고요. 처음 서로를 도우면서 만난 사람들인 만큼 지금도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뜻깊은 인연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며 할머니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